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특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오늘 그래서 다녀오신 곳도 범죄 예방과 관계가 깊은 곳. 네네. 범죄 예방국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국. 네, 범죄 예방 정책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보호관찰 제도. 보호관찰 제도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네. 조커라는 영화에도 보면 처음에 조커가 그 보호관찰을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을 계속 면담을 합니다. 준수사항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주로 확인하고요. 집행유예 선고를 할 때는 구속되어 있던 사람도 그날 그냥 석방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아,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면 그 길로 가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뭔가 불안하고 재범을 막아야 되니까 이때 이제 보호관찰을 붙이게 되면 경우.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재범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보호관찰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도구가 이제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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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오늘 전자발찌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아, 예. 이렇게 생겼어요? 예. 처음 봤어요. 한번 보시죠. 전자발찌. 예. 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건 이 다 이렇게 생긴 걸 쓰는 네네네. 거죠? 이게 몸에서 멀어지면 감지하는 건가요? 이걸 차고 있으니까요. 그냥 한번 차면은 스스로 못 풉니다. 그 외에는 목욕이나 이런 거 할 때 계속 차고 있어요. 차고 있어야 되고. 예. 이걸 이제 관제 센터로 신호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녀온 데가 관제 센터거든요. 관제 센터에서 이 전국의 전자 발찌를 차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실시간으로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지도에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냥 GPS로 곧바로 이제 위치를 포착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와. 이 발찌로부터 모든 신호가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발찌의 상태, 대상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했는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가 아. 실시간으로 신호가 여기로 다 전송이 돼서 네, 네. 경고가 바로 오게 돼요. 아. 그 팀에 바로 전화해서 그 팀에서 현장 출동해서 현장 조치. 어떤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인이다 이러면 이제 출입금지 구역이 뭐 학교, 유치원 이런 데는 다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신호가 가는 거죠.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지도에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동하는 속도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지 택시를 타는지도 다 알고요. 조금 의심스러운 데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해요. 거기 왜 있냐, 왜 가냐. 또 이거 차고 있으면은 피해자 1km 거리까지 접근하잖아요. 그럼 또 삐삐삐삐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화를 하는 거죠. 이 관제센터에서 지금 어디 가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유도를 하는. 그리고 빅데이터로 범행을 주로 저질렀던 시간을 다 입력을 해놔서 그 시간에 외출을 하면 또 삐삐삐삐 해서 작동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뭐 약간 충전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충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충전하는 예, 거예요. 충전해야 됩니다. 예. 배터리가 25%까지밖에 안 남아 있으면 그때부터 또 그러니까 신호가 갑니다. 근데 끊으면 뭔가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준수사항을 위반했기 말하면은. 때문에 가석방됐던 사람은 다시 교도소 갈 수도 있고 이거 자체로 또 별도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예, 예. 굉장히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행동이. 일단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자기 동선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잡히는 거죠. 이거 하다가 이제 관제센터에서 보고 범죄를 실제로 막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택시를 탄 것 같은데 지역을 정처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회하는 거죠, 결국에는 좀 으슥한 야산에 있는 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관제센터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이제 칼로 이렇게 겨누면서 그래서 그쪽으로 차를 몰라라 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걸 이제 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문제 아닌 문제가 성폭행을 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만 미수는 되는 거죠. 미수로 할수 예. 있죠. 근데 미수는 적어도 실행의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도 안 한 경우에는 아예 처벌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나요? 유형들이 있나요? 범죄 네. 유형이. 지금은 주로 이제 4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제일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는 성폭력 범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애자 약취유인죄, 그 다음에 살인죄,
예, 최근에 2014년부터는 강도죄. 예. 가석방이 될 때는 지금 모든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전자발찌 아이디어가 스파이더맨에서 왔다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 1980년대 초반 미국의 한 판사가 만화를 보다 보니까 스파이더맨이 나쁜 사람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팔에다 뭐 이렇게 붙였대요. 아, 붙이고서 그 위치 추적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뭔가를 범죄인한테 붙여놓으면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전자발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를 보다가도 좋은 아이디어가. 그거 잘 만들었어요, 진짜. 저희도 1990년대 말부터 정부에서 이걸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위치를 다 파악한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2004년, 2005년 20명 죽인 유영철 사건, 14명 죽인 정남규 사건이 나오면서 이게 2005년도에 처음에 발의가 됩니다. 이 전자장치 부착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킨 계기가 된 사건이 네. 있는데요. 이게 김장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김장호 예, 심부름을 하러 집을 나간 뒤 실종된 숨진 허양은 실종 16시간여 만인 2시 15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주고 나오던 허양을 유인해 성추행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6년 2월 17일에 용산구 용문동에 어떤 한 네. 만 11살짜리 여자아이가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갔다가 실종이 됩니다. 네. 그리고는 16시간 뒤에 의정부 공터에서 발견이 되는데 뭐 사망한 상태였고 네. 목에 흉기로 찔린 자국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범인을 이제 잡고 보니까 이웃인 그 신발 가게 주인이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그 집에 있었어요. 아들이 23살 정도 됐었는데 네. 그 여자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넣고 저기 의정부까지 가서 불을 지른 거죠. 또 증거를 인멸하려고. 근데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피고인 김장호가 바로 5달 전에 똑같은 그 가게에서 43살짜리 여자아이가 신발 구경하러 왔는데 추행해서 재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김 씨는 작년 6월 같은 신발 가게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바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지금 5달 만에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면 지난번 재판한 건 뭐냐. 그거가 안 된다 그걸로. 그때 막았으면 다시는 죄를 안 저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 공분이 일어난 거죠. 모자 좀 벗겨. 그래서 진짜 이 극악무도한 죄를 잡는 게 좋겠다. 이제 전자발찌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듬해. 해마다 늘고 있는 아동 성범죄,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동 성폭행 사범과 상습 성폭행 범에게 채우게 될 전자발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007년에 통과되고 200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됐지만 아동 성범죄를 막기엔 미흡합니다. 9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 처벌이 징역형에 그치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수는 2008년에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그 해, 그때 이제 그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7년을 부착했습니다. 그때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의 최대한이 10년이었어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성 인지장애란 진단이 나옵니다. 참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68세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근육으로 몸을 불렸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들어오면 이제 김길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예비 여중생을 뭐 참혹하게 살해한 다음에 이제 물탱크에 유기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조두순 사건부터 김길태 사건까지 연결되는 그 두 사건이 범죄 예방 제도를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자발찌는 원래 그전에 성폭력 범죄만 대상이 됐었는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도 여기에 포함되게 됐고요. 살인죄까지 다 적용되도록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전자발찌를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요. 이미 그 형을 다 마치고 풀려난 사람이 2010년
시점에서 과거에 성범죄 저질렀으니까 다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발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계속 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고.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39살 강모 씨. 2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위헌 논란 때문에 발찌를 채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는 이제 결국 합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중요한 공익인데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으로 많게는 2,600여 명의 성범죄자가 추가로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 7년 후에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 의무가 이제 풀리고 난 이후에 혹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이 소급입법이 통과됐을 때는 그 전에 발찌를 안 채웠던 사람들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조두순은 2008년에 발찌를 찼기 때문에 그 일사부재리가 있어가지고 그 재판을 7년 받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걸 그렇죠. 다시 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발찌를 몇 년 동안 찬다라는 판결을 네. 받았습니다. 재범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집으로부터 1km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자발찌는 거주지를 벗어나서 특이한 이동 경로만 추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남 지역의 학구열이 높아진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왜 강남이 유독? 제가 알기로는 파라콘 출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대생들이 모인 자리에 서울대 카이스트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네네네 60, 70년대에 이제 서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넓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강남 쪽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여기를 개발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강북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들을 먼저 옮기고 15개인가를 옮겼대요. 강북에 있는 걸. 들으면 당시에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를 다 옮겼는데 처음에 이제 혹시 사람들이 이사 안 가서 개발이 안 될까 봐 걱정했던 거는 기후였고 그렇죠. 오히려 그게 이제 이 지역을 과열로 만드는 단초가 되는 거죠. 교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강남이 이제 이름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 이야기. 그래서 아마 최근에 가장 유명한 그 교육과 관련된 범죄라고 할까?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라고 알려진 그 사건이죠. 네, 그렇죠. 서울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문과, 이과 1등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아버지가 이 학교 교무부장입니다. 근데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학부모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위권에서 등수가 갑자기 오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한 50몇 등 정도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제 전교 1, 2등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모두의 의심을 그렇죠.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나중에 막 뭐 촛불 집회도 벌이고 그래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게 사건화되고 결국은 그 작년이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징역을 받아서 지금 현재 경찰은 이들 부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전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와 시험지를 확보했습니다. 비뚤어진 자식 사랑으로 지탄을 받았던 당시 교무부장에게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교육열이 이제 너무 이제 우리나라가 과하다 보니 아마 어느 학교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문제화되지 않을 뿐이지 시험 칠 때마다 모두가 다 초긴장 상태가 되고 시험을 한 번 치를 때마다 전쟁을 치르는 듯한 다들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초예민. 네. 근데 이런 사실 부정행위가 고등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SAT라는 실험이 있는데 SAT 미국 수능이죠. 그렇죠. 미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 이게 이제 1년에 한 몇 차례 쳐요. 우리 수능은 한 번 보지만 근데 세계적인 국제적인 시험이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나라마다 9시에 시험 본다면 일차가 다르죠. 사실은 동시에 하려면 우리나라 학생들 새벽에 봐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 SAT, 즉 미국 대학 수능 시험지를 태국에서 미국으로 빼돌린 유명 학원 강사가 붙잡혔습니다. 태국까지 원정을 가서 현지 응시자에게 우리 돈 15,000원 정도를 주고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 문제지에 정답을 달아 한국인 유학생 2명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유학생 2명은 미국에서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렀고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날짜 변경선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먼저 시험을 보면 거기 시험 보고 시험 문제를 다 입수한 다음에 나중에 시험 보는 나라의 사람한테 그 문제지를 넘겨주면 그러면 이게 사실상 커닝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지구의 자전을 활용한 범죄네요. 그렇죠. 물리학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입학했다는 것만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열이 사실은 이게 교육열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교육이나 학문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게 부정행위라도 써서 내가 공부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입학했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자격증? 이랬었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그걸 얻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부정행위 전쟁이라는 거죠. 영국 영화과 입시 이런 걸 실기 이런 걸 보면 하루에 막 700명 이렇게 봐요. 똑같아요. 연기 학원에서 가르친 왜 이 학교에 지원했나 이런 것들도 거의 똑같은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다 개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섣불리 그냥 위험한 자기 개성을 발현했다가 그래서 피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감정을 안 당하려고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홀로 있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무서울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홀로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붙잡혔고 창문 밖에서 방안을 들여다보고 방문마다 귀를 대며 인기척을 확인하는 낯선 남성. 혼자 사는 여성들에겐 언젠가 나에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잠재돼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서 집까지 침입하는 사건이 서울 강남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문으로 손을 뻗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자 계속 두드립니다. 문이 닫힌 뒤 남성이 문 앞을 계속 서성이다 내려가는 척하더니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휴대전화기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이 남성은 집 주변 골목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수십 미터를 몰래 따라왔습니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인 30살 A씨가 자수 의사를 알려오자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실내용 CCTV 사건은 처음에는 경찰이 주거침입죄로만 수사를 하고 송치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주거침입 당연하고 강간미수로도 처벌해야 된다고 해서 뒤늦게 이제 강간미수로 근데 이제 재판 결과는 강간미수죄는 무죄로 나오고 주거침입죄만 인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 강간죄는 그 구성 요건의 폭행 협박으로 이제 가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만 열려고 했다고 해서 그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들어갈 목적이 거기에 무슨 뭐 큰 금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렇게 유추할 수 네,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침입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실행에 착수를 해야만 최소한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체 일부만 들어가면 된다. 이러면 예를 들면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창문 열어면 창문 옆 넣어서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제 일부 침입했으니까 그때부터 주거 침입이다. 탁 쳐야 되나? 네, 그냥 고개만 딱 들어보고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한번 판례 사건에서는 뒤에서 계속 남자가 여자를 막 쫓아와가지고 따라왔는데 그 1층이 필로티 구조였던 거예요. 근데 그까지 쫓아왔는데 그럼 이게 주거 침입죄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논란이 돼가지고 그 이제 주거 침입죄가 안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2층 이후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만 마련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주거냐 하면 또 주거는 아니니까. 네, 주거냐 하면 이제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죄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담당하시는 그 판사님들이 잘 판단을 해서 상식에 맞게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